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8월의 무더위가 도심을 짓누르고 있었다. 김현우는 2달간의 부산지사 프로젝트를 마치고 오늘에서야 서울 집으로 돌아왔다. 38세, 대기업 IT 개발이사. 일에서는 성공했지만 인생에서는 한 번 큰 상처를 겪은 남자였다. 3살 연하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 홀로 아들 민준이를 키우며 버텨왔다. 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다. 아이가 자라며 손이 더 많이 가고 마음의 공백도 커졌다. 결국 그는 1년 전 재혼을 선택했다. 그녀는 서지혜였다. 전직 요가 강사이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따뜻한 이미지, 명상과 자선 활동을 좋아하고 유기견 보호에도 힘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여자가 계모가 되면 오히려 아이에게 더 좋을 거야 라고 했다. 현우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현우는 여느 때처럼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에어컨도 꺼져 있었고 평소 깔끔하던 인테리어가 어딘가 생기를 잃은 듯 느껴졌다. 지혜야, 민준아.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 현우 씨, 혹시 민준이 찾고 계세요? 옆집 정할머니였다. 70이 넘은 동네 원주민. 현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혹시 아이 보셨어요? 정할머니는 주저하다가 손짓했다. 이리 와보세요. 그녀가 데려간 곳은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계단 옆 작은 공간이었다. 거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아이. 초췌한 얼굴, 더러워진 옷, 벗겨진 슬리퍼. 민준아, 현우가 달려가 안았다. 아이는 처음엔 움찔했지만 이내 아빠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너무 늦었어. 현우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이의 몸무게가 뼈밖에 없는 듯 가벼웠다. 손등에는 긁힌 자국, 무릎은 멍투성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방부터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이 방은 밖에서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고 안은 어둡고 음습했다. 창문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침대 시트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옷장은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딱 하나, 작은 공책 한 권만 놓여 있었다. 현우는 공책을 집어들었다.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은 밥 안 줌. 지혜가 또 화남. 케어, 강아지, 없어짐. 나도 없어지고 싶음. 페이지마다 반복된 내용. 밥 없음, 방에 갇힘, 무섭다, 엄마 보고 싶다. 그 순간 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머릿속이 새하여졌다.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 서지혜가 들어왔다. 어머, 당신 벌써 왔어요? 연락도 없이. 그녀는 밝게 웃으며 다가오다가 민준을 본 순간 표정이 얼어붙었다. 민준이는 애. 현우는 조용히 아이를 뒤에 세우고 물었다. 아이를 옥상에 두고 자물쇠로 방을 잠갔어? 지혜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건 민준이가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문을 잠깐 잠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옥상은 혼자 올라간 거겠죠. 밥은 공책엔 3일 연속 밥을 못 먹었다고 써 있던데. 그건 다 지어낸 거예요. 아이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현우는 말없이 아이를 바라봤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밥만 주는 게 전부가 아니야. 아이가 말도 못하고 숨을 곳만 찾고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내가 바보다. 정할머니는 거실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위 같아서 그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지혜 씨가 민준이한테 막 대하는 걸 몇 번 봤어요. 밥 주지 않고 혼자 내쫓는 것도요. 애가 내 손을 잡고 밥 좀 달라고 한 날도 있었어요. 그날 밤 현우는 민준 옆에 누워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너무 많은 후회가 밀려왔다. 그는 아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또 다른 지옥을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번엔 절대 외면하지 않기로. 그리고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기로. 다음 날 아침, 김현우는 민준이를 데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를 찾았다.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고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잠을 설친 탓인지 눈밑이 푸석했다. 병원에서 진행한 기본 신체 검사 결과 아이는 체중이 또래 평균보다 15% 이상 낮았고 혈액 검사에서는 철분과 비타민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담당 의사는 결과지를 넘기며 말했다. 민준이는 영양 결핍뿐 아니라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습니다. 심리 검사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 아이는 집에서 심리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추가적인 심리 상담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민주는 치료실 옆 공간에서 미술 치료를 받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이는 작고 조용했다. 색연필을 쥔 손이 살짝 떨렸고 시선은 늘 문 쪽을 향했다. 30분 뒤 치료사가 현우를 상담실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민준이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림 속에는 조명이 희미한 방, 창문이 없는 벽, 구석에 쭈그려 앉은 아이의 모습이 있었다. 한쪽에는 환한 얼굴로 소리를 지르는 여성, 다른 한쪽에는 사라진 강아지의 무덤이 그려져 있었다. 이 아이는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움, 고립, 불신. 반복적으로 닫힌 공간과 사라진 존재가 등장합니다. 어른의 눈으로 보면 단순한 낙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분명한 신호예요. 현우는 머리를 숙였다. 아이가 그렇게까지 고통받고 있었음을 왜 몰랐을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했을까? 그날 밤, 현우는 민준과 함께 정할머니 댁으로 갔다. 아파트는 더 이상 아이가 지낼 공간이 아니었다. 정할머니는 방 한 칸을 내주었고 직접 끓인 미역국과 된장국으로 민준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밥을 2그릇이나 먹었다. 며칠 후 현우는 지혜를 만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당신은 밖에서 일만 했잖아. 나 혼자 아이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민준이는 말도 안 듣고 자꾸 사고를 쳤어. 방에 잠시 가두는 건 위험해서 그런 거였어. 교육 차원이었다고. 그건 교육이 아니라 학대야. 밥도 주지 않고 감금하고 강아지를 없앤 것도 내가 한 거 맞지? 지혜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 강아지는 자꾸 짖어서 민준이 잠을 못 자길래 보호소에 보냈어. 내 잘못이야. 현우는 그제서야 확신했다. 그녀는 죄책감이 없었다. 변명만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그는 강남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소압과 진단서, 그림, 정할머니의 증언까지 모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까지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 증거가 부족합니다. 감금이나 정서적 학대는 입증이 어렵고 보호자의 진술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준이의 직접 진술이 있어야 진전될 겁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법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그는 방법을 바꿨다. 집에 설치돼 있던 CCTV의 저장 데이터를 확인하기로 했다. 다행히도 하드디스크는 아직 남아 있었다. 현우는 밤새 녹화 영상을 분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찾았다. 3주 전 저녁, 민준이가 몰래 주방에서 쌀을 손에 쥐고 몰래 베란다 문을 열어 옆집으로 향하는 모습. 그 후 지혜가 쫓아나와 소리를 지르며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끄는 장면. 또 다른 영상에서는 그녀가 아이 앞에 놓인 밥그릇을 발로 차고 다 먹을 자격 없어 라고 말하는 음성이 명확히 들렸다. 현우는 즉시 그 영상들을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민준이의 심리치료를 맡고 있는 미술치료사에게도 공유했다. 그녀는 그 증거를 바탕으로 전문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과거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윤수진 씨에게 연락이 왔다. 현우 씨, 이제야 말할 용기가 생겼어요. 저 그때 해고당한 이유가
민준이를 감싸다가 지혜 씨한테 찍혔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방에 갇혀 우는 걸 보고 문을 열었더니 지혜 씨가 날 밀치면서 소리 질렀어요. 말하지 말라고요. 현우는 수진의 진술도 확보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한테 무서운 말 들은 적 있어? 누가 협박한 적? 그런 거 기억나?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작은 장난감처럼 생긴 녹음기를 꺼냈다. 이거 학교에서 준 거야. 기자 놀이하라고. 혹시 뭐 녹음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 이모가 아빠한테 말하면 케요도 너처럼 사라질 거야 라고 했어. 그거 들어봤으면 좋겠어. 현우는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파일은 짧았지만 충격적이었다. 지혜의 목소리 분명했다. 또 울면 케요처럼 될 줄 알아. 아빠한테 말하면 끝이야. 말하지 마. 이제 현우는 모든 조각을 손에 넣었다. 아이의 진술, 증언자, 병원 기록, 영상, 그리고 녹음까지. 하지만 그는 분노 대신 결심을 택했다. 이 싸움은 단지 아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겪고도 말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드러내고 그들을 위해 어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다시는 아이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며칠 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갑작스러운 글 하나가 올라왔다. 글의 작성자는 서지혜였다. 그녀는 글에서 자신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민준이를 키워왔는지, 아이가 얼마나 반항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한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남편 김현우가 재혼 후 자신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결국 아이를 핑계로 자신을 버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글의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며 찍은 본인의 사진과 아이의 그림 몇 장이 첨부돼 있었다. 그림 속 아이는 울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나는 나쁜 아이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민준이 그린 그림이 아님을 현우는 알고 있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녀의 SNS 팔로워는 20만 명에 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 아이를 사랑했는데 돌아온 건 혐오와 배신이라니. 모든 계모가 악마는 아닙니다.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김현우 씨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지혜의 감정 호소에 더 끌리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을 포장할 줄 알았고 세상이 그런 이야기에 약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었다. 현우는 지체 없이 자신이 확보한 CCTV 영상,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민준이의 치료 기록, 그리고 윤수진과 정할머니의 진술을 모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서울가정법원에 민준의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청구와 아동학대 고소장을 동시에 접수했다. 소송이 시작되자 지혜는 여론전에 더욱 집중했다. 그녀는 유명 유튜버와 인터뷰를 했고 방송 출연도 감행했다. 눈물로 호소하며 말했다. 그 아이가 제 품에 안기던 순간 저는 진짜 엄마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절 인정하지 않았고 매일 울기만 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녀의 연기력은 탁월했다. 사람들은 기획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다. 심지어 일부 기자들은 현우에게 연락해 반론 기회를 줄 테니 인터뷰하라고 요구했다. 현우는 언론을 믿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지혜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한 결과 지혜는 재혼 전에도 한 차례 임신 후 유산을 겪었고 그때 큰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병원 기록에는 감정 기복 심함, 자존감 저하, 분노 조절 어려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한 유산 후 연인이었던 남성과의 소송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정황도 있었다. 그녀는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더 약한 존재에게 분풀이를 했다. 그것이 민준이었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다. 민준의 증언이 담긴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지혜 이모가 말했어. 아빠한테 말하면 케이오도 없어지고 나도 혼나야 한다고. 그때 문득 현우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지 부부간의 다툼이 아니라 세상의 두 얼굴과의 싸움이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세상, 이미지에 현혹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침묵당한 진짜 피해자들. 그는 결심했다. 진실을 감추는 가면을 벗기기 위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싸우겠다고. 며칠 후 민준이 치료를 받는 센터에 심리상담사가 연락을 해왔다. 김현우 씨, 아이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그림을 보여줬어요.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우가 센터를 찾았을 때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그림 한 장을 꺼냈다. 그림 속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었다. 한쪽은 SNS에서 웃고 있는 서지혜의 사진과 똑같은 미소. 다른 한쪽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그 사이에는 민준이 서 있었다. 눈을 감고 입을 가린 채. 아이에게 지혜 씨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됐어요. 아이는 여전히 말하기 무서워하지만 그림으로는 충분히 표현하고 있어요. 상담사는 아이의 정신적 회복을 위해 재판 전에 공식 진술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현우는 다시 힘을 얻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다. 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민주는 직접 증언대에 설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9월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법원 앞에는 이미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다. 서지혜가 언론을 통해 연이어 인터뷰를 한 탓에 이번 재판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악한 계모냐, 아니면 억울한 아내냐, 세상은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현우는 법정 안에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민준의 손은 차갑고 땀에 젖어 있었지만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며 조금은 안정을 찾았다. 법정에는 판사, 배석, 검찰 관계자, 변호인단, 그리고 소수의 방청객이 자리를 채웠다. 긴장감이 팽팽했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김현우 씨의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청구건과 피고 서지혜 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먼저 원고 측, 즉 현우의 변호인이 증거를 제시했다. 병원 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CCTV 영상 캡처, 그리고 윤수진과 정할머니의 진술서. 증거 하나하나가 차례대로 제출되자 법정안은 술렁거렸다. 특히 CCTV 영상에 지혜가 민준의 밥그릇을 발로 차며 고함치는 장면이 재생되자 일부 방청객은 얼굴을 찡그렸다. 변호인은 이어 말했다. 민준군은 단순한 훈육을 넘어선 정서적 학대, 방임,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원고 측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피고 측 차례였다. 지혜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 잔잔한 화장, 그리고 눈물 맺힌 눈으로 법정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민준이를 제 아이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저를 거부했고 늘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랐을 뿐인데 이렇게 악마처럼 매도당하니 억울합니다. CCTV 영상도 순간적인 장면일 뿐입니다. 밥을 굶겼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방청석에서는 다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봤다. 판사는 조용히 손을 들어 법정을 진정시키더니 물었다. 피고의 주장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 본인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민준군,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현우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작은 발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라선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문이 잠긴 방에 자주 있었어요. 밥을 못 먹은 날도 있었고요. 케어. 제 강아지가 없어졌어요. 지혜 이모가 아빠한테 말하면 케오도 죽는다고 했어요. 법정은 순간 고요해졌다. 판사는 조용히 물었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받은 장난감 같은 기기였다. 그는 손에 꼭 쥔 채 떨며 말했다.
여기 들어있어요. 판사의 허락을 받아 변호인이 녹음기를 재생했다. 잠시의 잡음 뒤에 선명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빠한테 말하면 케이오도 사라질 거야. 너도 방에 갇히고 싶어? 그 목소리는 서지혜의 것이 분명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건 조작이에요. 제 목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믿지 마세요. 하지만 기술검증 담당자가 즉시 확인한 결과 음성은 원본 그대로였고 편집 흔적도 없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단호히 말했다. 피고의 진술은 신빙성을 상실했습니다. 명백히 아동을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부짖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의 울음에 동정심을 보내지 않았다. 방청석의 공기는 싸늘했다. 현우는 증인석에서 내려온 아들을 품에 안았다. 민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제 괜찮아? 현우는 눈물이 고인 채 대답했다.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널 다시 가두지 못해.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김현우에게 친권과 양육권 전부를 단독으로 부여한다. 서지혜는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한다. 법정에 울려 퍼진 판사의 목소리는 한 아이의 자유를 선포하는 종소리 같았다. 밖으로 나오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현우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법원을 걸어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이제 그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아이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꿨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제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 가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후, 김현우와 민주는 강남을 떠나 마포구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다. 넓진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2층 집이었다. 민주는 2층 방 한 칸을 자신의 공간으로 쓰게 되었고, 벽에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과 케이오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민주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예전에는 작은 소리에도 움츠러들고 사람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지만 요즘은 동네 슈퍼에 가서 직접 과자도 고르고 이웃 어른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줄 알게 되었다. 하루는 민준이 학교 숙제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다른 애들도 나처럼 방에 갇히는 일이 있어?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안타깝게도 그래. 말 못하고 참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그 질문은 현우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래, 도와줄 수 있어. 우리부터 시작하자.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조용히 새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이름은 열린문 프로젝트, 오펀도어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열고 아이들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단체였다. 그는 민준의 사건을 맡아준 변호사, 치료를 담당했던 상담사, 아동권리 전문가, 그리고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진 몇몇 부모들과 함께 준비 모임을 열었다. 소규모였지만 모두 진심이었다. 열린문 프로젝트는 3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째,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를 무료로 제공할 것. 둘째, 법적 대응이 필요한 가정에 변호사와 법률 자문을 연계해 줄 것. 셋째, 일반 시민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것. 몇 달 뒤, 단체는 정식 비영리 재단으로 등록되었고 홈페이지와 SNS 계정도 운영을 시작했다. 처음엔 반응이 적었지만 점점 한두 명씩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한 통의 편지가 기억에 남는다. 전라북도에 사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보낸 손편지였다. 김민준 오빠의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봤어요. 저도 계부에게 맡고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너무 무서웠는데 오빠가 법원에서 용기 내서 말한 걸 보고 나도 담임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빠처럼 저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현우는 그 편지를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민준은 한참 동안 조용히 편지를 읽고 가만히 중얼거렸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괜찮아졌대. 이상한 기분이야. 근데 따뜻해. 민주는 다음날 그 여자아이를 위한 그림을 그렸다. 열린 문 뒤로 햇살이 비치고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림 아래에 민주는 이렇게 썼다. 우리 같이 밖으로 나가자. 열린 문 프로젝트는 언론에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몇몇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 기사에도 실렸다. 그러나 현우는 민준을 앞세우지 않았다. 아이가 증인이 아니라 아이로서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는 인터뷰에서 조용히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감정이 약하지만 진실은 강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목소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단지 그 목소리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열린문 프로젝트에서 첫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참석자 중에는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한 성인도 있었고 현재 양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도 있었다. 그날의 마지막 발표자는 민준이었다. 무대 위에 선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문이 잠긴 방에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누가 날 믿어줄까봐. 그는 잠시 멈췄다가 아빠를 바라보고 말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믿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문이 열려 있어요. 저는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장례는 조용했다.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날 민주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이제 다른 친구들의 문도 우리가 함께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박수가 터졌다. 그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아이가 이겨낸 시간과 용기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키도 훌쩍 자랐고 친구도 생겼으며 여전히 그림을 좋아했다. 현우는 여전히 일과 열린문 프로젝트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매일 밤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하는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나도 어른이 되면 문 열어주는 사람 되고 싶어. 열쇠 만드는 사람 말고 그냥 기다려주는 사람.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나는 문 옆에서 불 켜주는 사람이 될게. 어둡지 않도록. 둘은 그렇게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민준이 좋아하는 미소된장국이 김을 피우고 있었다. 닫혔던 문은 열렸고 그 문을 지나온 아이는 이제 다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문턱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